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바이더 김석환입니다. 이제 긴 추위는 좀 뒤로 간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날씨가 따뜻해질 날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그러니까 국내외 증시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도요, 이제 중순으로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뭐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일단 2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저희가 1월 달 미국의 뜨거운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13일 현재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연준이 물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로 가게 되면 일단 월요일에 미국이 대통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휴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직 계속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워렌 버핏이 추가 매수를 한 옥시디탈 페트롤리움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경제 지표들은 이렇게 좀 나올 예정이니까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일 날 월마트 실적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23일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 이제 의회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해 있는 당이 3인당입니다. 지지율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기민당이라든지 기사당, 이 연합이 현재 한 30% 정도가 되니까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극우 정당인 독일 위한 대안 같은 경우가 20% 넘는 득표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뭐냐면,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되돌아보면 글로벌 증시의 색깔이 좀 되게 뚜렷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 중국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특히 조선이나 방산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월 초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정도 유예가 되기도 했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는 일단 붙기는 했습니다. 4일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10% 관세가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에 대해서 10일부터 항목별로, 품목별로 10에서 15%의 관세 부과 또는 비관세 조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이 통상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트럼프 제1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도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철금속에 대한 25%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출입을 하는 교육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10% 정도의 관세를 매기는데 만약에 상대 국가가 20%의 관세를 매긴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20%를 매기겠다. 이게 바로 상호 관세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슈들 첩첩삼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이슈는 이제 이 월스파 들어오기 직전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 하원 공화당에서 예산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점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협상 시한이 3월 14일까지니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간의 치열한 예산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간 좀 보면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당히 미국 증시에서는 부진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알파벳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데 지난주 월스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빅테크들, 특히 알파벳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이 기업들의 올해 전체적인 캐펙스, 즉 자본 지출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최소 50% 이상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한 대략 3천억 달러 내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레거시 AI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후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보면 뭐 팔란티어나 우버, 엔비디아 대표적인 AI 관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는 전체적인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가 수혜를 예상이 되면서 다시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T 섹터가 지난주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보면 1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수요일 증시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직전 5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EO 리스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DA 공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DA 공포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뭐 또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 기업에서는 CEO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워낙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테슬라도 있는가 하며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도 있고요. 또는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부의 입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DOJ 즉 정부 효율화 부서를 맡아가 거기에 수장으로도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오픈 AI에다가 예전에 과거에 트위터 즉 X 현재 X죠. X를 인수할 때처럼 오픈 AI를 인수하겠다라고 샘 알트만한테 이렇게 날렸는데 샘 알트만이 됐어라고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업 하나만 하게도 되게 빠듯한데 여러 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산만함 그게 바로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조금 최근 들어서 테슬라를 보면서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의 본질적인 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앞서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 또는 기업들에 대해 기업은 아니고 이제 국가겠죠. 국가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피나 금과 같은 이거 선물 가격도 보면요. 최근에 각각 7주, 6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타임 하이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좀 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하락했었던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 일주일간 보면 꽤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죠?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미시건대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 지수 내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지난달에 3.3%였던 게 이번 달에 4.3%로 훌쩍 뛰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뉴욕연에서 나온 기대 인플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괴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기대 인플레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에 고용시장 데이터가 좀 혼재돼서 나오긴 했지만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실업률이 4.1%에서 4%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1월 CPI 데이터가 너무나 뜨겁게 나왔죠.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요. 심지어 여기서 에너지, 식품,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8%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만 놓고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0bp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관련한 부분에서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외국인들이 대략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나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도체 외 업종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중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영향이 직접적인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동차나 금속 이런 섹터에 좀 더 집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외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그럼 산 건 뭐냐라고 보면 상사 자본재, 조선 소프트웨어, 상사 자본재 이쪽이 뭐냐면 국방입니다. 방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국내 그룹사가 있죠. 바로 한화입니다. 이 한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요 그룹사 ETF가 있는데 한화 그룹주를 한번 보면 올해 들어서만 거의 50%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주요 조선, 방산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역시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봐야겠죠. 중국이 최근에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주가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가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ETF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보면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보시다시피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000원대에서 거의 뭐 9,000원, 만 원대까지 단숨에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 조정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금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촉매제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1월 말에 공개된 바로 딥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챗GPT가 2022년 12월에 공개가 됐을 때 불과 한 2, 3개월 후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때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바이트댄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1억 명의 사용자를 얼마 만에 최단기간에 돌파했느냐, 달성했느냐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딥식은 7일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딥식은 7일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보면 1일 활성 사용자 수, 즉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 같은 경우가 2천만 명, 3천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챗GPT가 2개월, 틱톡이 9개월 이렇게 되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비해 보면 딥식의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최근에 보면 중국 내 많은 기업과 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이 딥식을 채용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식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단하는 조치들을 좀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보면 테크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상승 랠리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딥식 모먼트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 같은 경우가 2019년 이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그러니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게 이제 9월 말 데이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짓자마자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받은 만큼 너희도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사업적 마인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무역 수지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출과 그러니까 무역 주요 교역 상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과 수입 이게 1대1이 되면 1.0이 되면 이 비율이 1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동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옆에 준비한 표를 보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수출과 수입 비율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 수출과 수입 이걸 기준으로 보면 대략 이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0.6배거든요. 그러면 교역 상대국 상위 10개 국가 중에 이 0.6배가 안 되는 즉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보면 지금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즉 8개 국가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수취하는 국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조치를 하나하나
해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1 타겟이 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국가들 대비했을 때 이 무역 수지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작년에 7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0.48이라고 하는 수치는 중국이 0.3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0.48.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하위에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게 관세라고 하는 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뭐 작년 12월 중순경에 얘기했죠. 이 관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얘기했고요. 보시다시피 취임 이후에 이 관세 관련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앞으로 계속 이와 관련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호 관세와 관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10%를 부과하는데 만약 상대국이 20%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20%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예고만 했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안과 관련한 이슈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 하원에서 하원 공화당이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향후 10년간 감세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나 되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 줄일 걸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저희가 봐야 될 게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대략 한 4조 달러 정도 더 높이는 걸로 해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상하원 그리고 행정부까지 모두 공화당이 우위인 레드 스윕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일방적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민주당과 분명히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1월 20일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을 했다라는 게 안 들리잖아요. 이제부터 조금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험에 대한 노출도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적자 비율을 정상화시키겠다. 즉 GDP 대비 3%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원대한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자 GDP 대비 3% 달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죠. 현재 시점에 보면 대략 1조 달러 정도 절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로 추정을 했을 때도 쉽게 6% 미만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취임함으로써 이제 아마 1월 20일 이후부터 아마 데이터를 또 집계를 따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잖아요. 근데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9월 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4개월,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5%나 증가한 8,40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고, 같은 기간의 재정 지출은 무려 2조 4,40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1년을 12달로, 그리고 이걸 단순 연관화 해보면 연간 7조 달러를 넘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2024 회계연도에 대략 6조 8천억 달러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아진다? 이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지가 않죠. 그만큼 앞으로 이 연방정부의 지출이라든지 또는 재정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지출을 줄이는 게 쉽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쓰는 건 쉽지만 이것도 줄이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 내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의무,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양 당이 협의를 통해서 이건 넣자, 빼자 이런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량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정부 지출의 한 25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아쉽게도 이 25에서 30%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국방비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은 국방비 지출, 뭐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체 국방비 지출 세계 10개 국가를 1위부터 10위까지 놓고 볼 때 1위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근데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금액만큼 미국이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이죠. 자, 그런데 이 국방비를 손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항목들에서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뭐 행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DOG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놓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10억 달러, 뭐 3억 6,300만 달러. 물론 이제 그 미국 대외 원조 개발과 관련한 국제개발처를 폐지하면서 연간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1만 명이 넘는 고용자 수에서 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금 해고시키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WHO 탈퇴하면서 대략 한 13억 달러 감소할 수 있는 거 뭐 몇 가지 안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합쳐봐야 1,000억 달러도 안 되죠. 네, 요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OG가 이제 우선적으로 손볼 때가 이 재량 지출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향후에 제가 이제 GDP를 구성하는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여지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월스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지내세요.